요즘 금 차트만 보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이제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한 번 더 크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건 아닐까? 저는 오늘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금값은 앞으로 한 번 더 꽤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을 사야 하는지 미리 생각해 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떠올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오면 금은 오르잖아요. 안전 자산이니까. 맞는 말 같지만 역사적인 숫자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약 25% 하락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본격적인 상승 전에 금 가격은 먼저 한번 쭉 밀렸다가 올라갔습니다. 즉, 위기가 왔다고 해서 금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먼저 현금 쏠림이 나오면서 좋은 자산, 나쁜 자산, 가릴 것 없이 한 번에 같이 두들겨 맞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고 수많은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 시세 자체가 온전한 시장 가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오늘 국제 금 시세 1온스당 4.0불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수요와 공급이 모두 반영된 공정한 가격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 가격이 결정되는 곳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 세계 금 가격을 사실상 좌우하는 곳은 딱 두 군데, 영국의 런던 금시장, 미국의 뉴욕 상품거래소, 이 두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전통성이 있는 곳이 바로 런던 금시장, LBMA입니다. 여기서 매일 발표되는 가격이 런던 골드픽스죠. 이 골드픽스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은행들, 예를 들어 JP 모건, 골드만삭스, UBS 같은 16개 은행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금 가격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들이 정한 그 숫자가 곧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국제 금 시세가 됩니다. 물론 그들만의 수학적 모델, 시장 주문을 반영하는 공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막연히 상상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주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공정한 가격이 아니라 극소수 플레이어가 픽스해서 만든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과연 지금의 금 시세가 진짜 실물금의 가치를 반영하는 게 맞느냐는 의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는 실제로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던 사례도 여러 차례 존재했습니다. 미국이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자신들의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금을 시장에 던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이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 질문만 머릿속에 남겨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값이 이미 충분히 왜곡된 결과물이라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재평가되는 쪽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 가격은 실제로 어떻게 조작되었는가를 역사 속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무대는 1960년대입니다. 당시 세계는 근본 위제 아래 있었고 미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죠. 1온스의 금은 언제나 $35에 바꿔주겠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절제 있게 돈을 찍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복지 확대, 각종 재정 지출로 인해 달러 발행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이런 의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돈을 찍어대는데 금이 1온스에 $35라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금값이 $35에 묶여 있는데도 자유시장에서의 금값은 슬슬 위로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중 가격 구조, 일종의 이중 금시장이 형성된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달러의 뒷배 역할을 하는 금이 자꾸 비싸진다? 전 세계가 미국 돈을 못 믿겠다라고 눈앞에서 외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금값을 낮춰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달러를 계속 믿는다. 처음에는 미국 혼자 보유금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더 큰 스케일의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미국과 유럽 6개국, 총 7개국이 손을 잡고 자신들이 보유한 금을 한데 모읍니다. 이 조직을 우리는 런던 골드 풀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역할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금값이 35달러에서 조금만 올라가려 하면 현물 금을 시장에 덤핑, 즉 물량을 왕창 쏟아부어 다시 35달러 근처로 끌어내리는 것. 실제로 1961년부터 1968년까지 약 7년 동안 이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스템 잘 돌아가네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금값이 아니라 달러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고 각국 부채는 쌓여가고 시장은 이미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상태였죠. 결국 먼저 참지 못하고 뛰쳐나온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더 이상 당신들 종이돈 안 믿겠다. 약속대로 금으로 바꿔달라. 프랑스는 달러를 산더미처럼 들고 미국 금 보유고가 있는 곳까지 배를 보내 내 금 내놔라. 35달러에 바꿔준다며? 라고 실제로 요구합니다. 이 모습을 본 독일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저쪽이 먼저 나갔네. 우리도 빨리 달러를 금으로 바꿔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각국이 동시에 자신들이 쌓아둔 달러를 들고 와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선 사실상 뱅크런이었습니다. 은행에 예금자가 한 번에 몰려와서 우리 돈 다 찾을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1년 우리가 잘 아는 닉슨 쇼크가 터집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전격적으로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 한마디로 35달러, 1온스 금이라는 약속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협력해서 금값을 억누르는 건 실제로 가능하다. 하지만 근본 문제가 달러와 부채에 있다면 이 조작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마지막에는 항상 금값 폭등이라는 형태로 시장의 복수가 찾아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다른 방식의 조작, 다른 형태의 골드 풀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의 끝에서 벌어질 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면 이제 실물 금과 종이 금의 비율, 그리고 1대 138이라는 숫자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로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금은 과연 어떤 금일까요? 많은 분들이 금 투자라고 하면 KRX 금현물, 금통장, 금 ETF, 선물, 옵션 같은 각종 금융 상품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금거래의 대부분은 실물 금이 오고 가지 않는 종이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ETF를 사거나 선물, 옵션으로 금 가격에 베팅할 때 실제로 집으로 금괴가 배달되는 건 아니죠. 계좌 속 숫자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금 시장을 들여다보면 아주 불편한 숫자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실물금이 일지밖에 없어도 그 위에 얹혀있는 종이금 계약은 무려 138배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에도 실물 일직을 담보로 종이 계약 138개가 떠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제로 금을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ETF 투자자는 현금 결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선물 트레이더는 만기 전에 포지션을 청산해버리고 은행과 기관들은 장부상 숫자만 맞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직의 실물 위에 138개의 계약이 올라타 있어도 시스템이 굴러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아직까지는 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달러와 채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달러 대신 금을 사 모으고 있다는 뉴스가 쌓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 듭니다. 나도 그냥 숫자로만 들고 있지 말고 진짜 금을 조금이라도 받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실물 인도 요청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그 숫자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실물은 1G, 종이 계약은 138개, 138명 중에 단 1명만 실제로 금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137명에게는 둘 중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미안한데 현금으로 줄게.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쯤이면 이미 금값이 크게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실물을 못 받고 누군가는 애써 잡았던 롱 포지션이 거래소 결정 한마디로 날아가고 누군가는 나는 분명히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이 가격이 과연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 1온스를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실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주 비슷한 장면을 2022년 니켈 사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니켈 역시 한동안은 종이 계약 위주로 거래되던 원자재였습니다. 중국의 칭산홀딩스라는 회사는 니켈 가격이 좀 비싸 보인다고 생각해서 대규모 공매도, 즉 없는 니켈을 미리 팔아놓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니켈 공급 끊기는 거 아냐? 나 먼저 실물부터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니켈 실물 인도해달라 라는 요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창고에 쌓여있는 니켈은 계약서 위에 적힌 숫자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니켈 가격은 단 이틀 만에 톤당 25.0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폭등해버립니다. 시장은 사실상 마비됐고 결국 LME, 런던 금속거래소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미 수익이 난 롱 포지션도 강제로 취소. 칭산홀딩스는 사실상 구제. 여러 거래들은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극단적인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종이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허술하며 극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믿었던 계약서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실물금, 1G vs 종이금, 138배 구조를 안고 있는 현재의 금시장은 과연 얼마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순간 왜 지금부터라도 일부 자산을 실물금이나 KRX 같은 보다 명확한 형태로 옮겨둬야 하는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구조가 실질 금리, 미국 국채, 그리고 각국의 부채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종이금과 실물금의 불균형, 그리고 니켈 사태를 통해 파생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왜 지금 이 시대에 금의 매력이 다시 커지고 있는가를 실질 금리와 부채 문제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죠. 당신이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10년 동안 3% 혹은 4%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수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이자율보다 더 높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숫자로는 이자를 받았지만 실질 구매력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100억을 빌려주고 10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았는데 그 돈으로 예전만큼의 자산을 살 수 없다면 그건 사실상 손해입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은 단순히 명목 금리만 보지 않고 실질 금리, 즉 명목 금리, 물가 상승률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전에는 실질 금리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돈을 서둘러 쓰지 않았습니다. 은행 예금만 해도 자산이 실제로 불어나고 채권을 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인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 시중에 풀린 화폐가 많아도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덜 튀어나왔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지만 발행된 화폐가 실제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이 시차를 길게 만들어주던 가장 큰 장치가 바로 플러스 실질 금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 각국 정부의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채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역사상 유례 없는 부채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거의 250%, 미국은 약 120% 수준. 이 숫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채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자주 쓰이는 건 보통 세 가지입니다. 긴축 재정, 긴축, 복지 줄이고 공공지출 줄이고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수록 사람들은 당장 내 일자리를 지키고 내 복지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작거나 이미 한참 망가진 나라들에서나 극단적인 긴축이 시도될 뿐 기축통화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파산 디폴트, 화폐 개혁,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거나 아예 기존 화폐를 갈아엎는 방법입니다. 이것 역시 주로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패턴이지 달러엔 같은 기축통화 국가들은 이 카드를 쉽게 꺼내들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 가장 자주 쓰이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진행 중인 방식입니다. 실질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리면 현금, 예금,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의 실질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 금리가 플러스인 상태에서는 국가 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반대 전략, 즉 실질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정부는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그 과정에서 현금을 쥔 사람들, 국채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달러, 엔, 유로 같은 화폐만 잔뜩 들고 있는 건 위험하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이 화폐들의 가치가 깎일 텐데 그때 살아남을 자산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으로 점점 더 많은 중앙은행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단순히 투자 상품으로서의 금이 아니라 붕괴할 수도 있는 화폐 시스템 바깥에 있는 최후의 보험 자산으로서의 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설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낮아지고 국채의 매력은 떨어지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 장기 자본은 조용히 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개인 투자자에게도 금 투자를 통한 방어 전략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부채와 금리, 인플레이션 문제가 금의 장기 사이클, 약 10년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왜 2025, 2026년이 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각국이 달러와 국채에서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전 재산을 금에 넣으면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금의 장기 사이클, 즉 대략 10년 정도 이어지는 슈퍼 사이클입니다.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슈퍼 사이클과 1975년의 40%, 첫 번째 대표적인 예시는 1970년대부터 1980년까지 이어졌던 금의 슈퍼 사이클입니다. 이 구간 전체를 놓고 보면 금은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떠올리며 위기 인플레이션 금 폭등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10년짜리 상승 구간의 정중앙, 즉
즉 197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금 가격이 40% 정도 급락했습니다. 장기 차트만 대충 보면 우상향 곡선 안에 묻혀버리는 조정이지만 당시 시장에 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낙폭이었습니다. 위기 시대에 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자산도 사이클 중반에는 이렇게 한 번씩 거친 조정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2002-2011년 사이클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번째 예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또 다른 금의 상승 사이클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결과만 놓고 보면 금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달러 위기, 금 폭등. 실제로 긴 흐름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기 구간만 떼어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2008년 위기의 정점에서 금 가격은 약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현상은 아주 전형적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이 동시에 흔들리고 기업들은 급하게 자산을 처분해야 하고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자산이라서 덜 빠진 것일 뿐 안 빠진 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30년을 향한 이번 사이클, 그리고 2025-2026년 앞에서 우리는 금의 상승 사이클이 대략 10년에서 11년 정도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클은 대략 2030년 정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중간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중간 지점 근처에서 한 번씩 굵직한 경기 침체와 금 가격의 대규모 조정이 등장해 왔습니다. 1970, 1980년 사이클의 중간, 1975년 경기 침체, 금 40%, 2002, 2011년 사이클의 중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금 25%. 이 패턴을 현재에 대입해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앞으로 올 수 있는 다음 위기 국면에서 국제 금 시세 달러 기준가 대략 20%에서 30% 정도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 급락이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승으로 가기 전에 중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제 금 시세가 20%에서 30% 떨어진다 해도 그게 곧바로 국내 금값 30%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한국 투자자에게는 환율과 원화 가치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지점, 즉 경제 위기 때 국제 금값은 빠지는데 국내 금값은 어떻게 2배까지 뛸 수 있는지 MF 2008년 코로나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다음 사이클의 중반부, 즉 2025, 2026년 어딘가에서 국제 금 시세 달러 기준가 20%에서 30%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역사적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금이 30%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사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제 금값과 한국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금값은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금 가격은 국제 시세 달러와 환율 원 달러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국제 시세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원화 기준 금값은 오히려 폭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폭등하는 것, 금값이 아니라 환율,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숫자는 대부분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기업들의 달러 조달이 막히고 해외 자금은 신흥국에서 빠져나가고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으로 달러를 찾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이때 국제 금값이 단기적으로 20%, 25% 빠진다 해도 환율이 그 이상으로 튀어오르면 한국 원화 기준 금값은 오히려 2배 가까이 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위기 구간을 보면 국제 시세는 조정을 받았는데도 국내 금 가격은 거의 2배 수준까지 치솟았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금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기 전에 포트폴리오의 안전벨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기에서 국제 금값이 20%에서 30%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금값이 오히려 2배가 될 수도 있다. 이 관점을 갖고 보면 금은 단순히 위기에 오를 것 같은 자산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무너질 때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한 번에 붕괴되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보험에 가깝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사업.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결국 원화로 가치가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특정 시점에 원화가 달러 대비 급락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자산을 들고 있어도 해외 기준으로는 순식간에 헐값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이 금으로 채워져 있다면 어떨까요? 위기에서 국제 금값이 잠깐 흔들린다 해도 환율이 폭등하는 바람에 국내 금값은 보통 크게 오르고 그만큼 내 전체 자산의 낙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금은 언제 폭등하느냐를 맞추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 때 계좌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안전벨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락할 것 같으니 그때 한 번에 사겠다는 전략이 위험한 이유.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떨어질 때까지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 번에 사면 되지 않을까? 이 전략에는 2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점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경제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주가보다 금이 더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제 뉴스로 위기를 체감할 때쯤이면 금은 이미 저점을 지나 반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국제 시세가 20% 빠지더라도 그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다면 결국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빠지면 그때 사겠다라는 말이 겉보기에는 똑똑한 전략 같지만 실제로는 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위기 전에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관점이 실제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김치 프리미엄, KRX 금시장, 실물금 보유 전략을 통해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뭘 해야 하지? 현금을 들고 내년 30%를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지금부터 나눠서 사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무엇인가? 김치 프리미엄은 간단히 말하면 국제 금 시세 달러 기준에 환율을 곱해서 계산한 이론상 원화 가격보다 실제 한국에서 거래되는 금값이 얼마나 더 비싼가를 나타내는 프리미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 가격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특유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사람들은 금을 더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이전보다 더 폭증합니다. 예전에는 금이 이 0불 근처만 가도 사람들이 사상 최고가니까 이제 팔자 하고 금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0불을 살짝 넘기면 공급이 쏟아져 나와 다시 가격이 눌리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이 0불을 넘어서도 사람들이 금을 잘 안 팝니다. 오히려 이제는 진짜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 때문에 보유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공급은 더딘데 수요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니 국내 금값은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김치 프리미엄은 6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 수단. 이제 중요한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와 낮을 때 투자 수단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조규원 대표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이미 많이 비싸진 구간입니다. 이때는 굳이 국내 실물이나 KRX 현물을 비싸게 쫓아갈 필요가 없고 상대적으로 ETF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즉, 국제 가격에 더 가깝게 노출되는 쪽을 택하는 전략이죠. 김치 프리미엄이 낮을 때 또는 거의 없을 때 영상에서 명확히 말합니다.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다 사라졌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KRX 금시장이나 실물금이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 사이클이 다시 위로 갈 때 우리는 국제 금값 상승 더하에서 김치 프리미엄 재확대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시기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시 김치 프리미엄이 끌어오르기 전에 KRX나 실물로 미리 담아두기 좋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금쟁였다가 이때 살아의 진짜 의미. 그렇다면 제목에서 말한 금값 한 번 더 폭락 올 겁니다. 현금쟁였다가 이때 꼭 사세요. 에서 이때는 언제일까요? 조규원 대표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20%, 30%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는 환율과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추가 변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국제 금값은 빠져도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국내 금값은 2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무조건 현금으로 기다리자가 아니라 지금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구간에서는 KRX 실물 중심으로 기본 방어 물량을 미리 확보해두고 향후 국제금값이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 보유한 현금으로 추가 분할 매수를 고려하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즉, 전부 현금도 전부 금도 아닌 기본 방어용 금덫이 일부 현금 구조를 유지하다가 큰 조정이 올 때 현금을 투입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 이 영상의 논리를 가장 충실하게 따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전략을 실제로 적용할 때 KRX 금시장, 종로 실물 상점, 그리고 나의 전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어떻게 묶어서 생각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금의 상승 사이클은 대략 10년에서 11년 정도 이어진다. 현재 사이클은 2030년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중간 구간인 2025, 2026년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처럼 20%에서 30% 규모의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면 국내 금값은 오히려 2배 가까이 뛸 수 있다. 게다가 실물금보다 종이금이 138배나 많은 구조는 언젠가 또 다른 니켈 사태를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국 투자자의 결론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 방어용 금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첫째, 금은 타이밍을 맞춰서 단타를 치는 자산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과도기에서 내 자산의 최소한을 지켜줄 보험 같은 자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불이 난 다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기 전에 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진 구간이기 때문에 KRX 금시장이나 종로의 실물 상점 등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만큼 기본 방어용 실물, 현물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은 내년 폭락을 기다리는 탄약이 아니라 시나리오용 여유 자금. 둘째, 현금을 들고 있는 이유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30% 빠질 때까지 절대 안 산다. 가 아니라 사이클 중반에 큰 조정이 왔을 때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둔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전혀 안 사고 모든 걸 내년 한 번의 매수 타이밍에 거는 건 매우 위험한 베팅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구간이니 KRX 실물 중심으로 기본 방어 비중을 쌓아두고 앞으로 국제 금값이 실제로 20%, 30% 정도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까지 보유한 현금으로
분할 매수를 추가로 들어가는 구조가 훨씬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내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라. 마지막으로 금의 비중을 정할 때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IMF 때처럼 혹은 2008년처럼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내 자산 가치가 한 번에 절반으로 깎이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나를 버티게 해줄 자산이 내 포트폴리오 안에 얼마나 있는가? 주식, 부동산, 예금, 채권, 사업, 이 모든 걸 한 줄로 합쳐 놓았을 때 그 줄 전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원화 가치입니다. 그 줄이 끊어졌을 때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그러니 금은 오를 것 같으니 사는 자산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올 환율 쇼크, 인플레이션, 약들이 화폐 재평가의 순간에 내가 게임에서 퇴장당하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안전벨트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진 구간이고 2030년을 향해 가는 금의 10년 사이클 중반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금값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단순한 재앙이 됩니다. 금값 한 번 더 폭락 올 겁니다. 현금쟁였다가 이때 꼭 사세요. 이 메시지의 숨은 뜻은 결국 하나입니다. 위기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순간을 진짜 기회로 만들 수 있다.